사회복지조사 방법론 4주차 1차시 시간입니다. 우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 3주차 2차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었죠. 잠시 위로 올려보면요. 이거는 했는 거고, 자, 이 사회복지조사의 이 내용을 크게 우리가 보면서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차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이러이러한 유용성이 있다고 1, 2, 3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불러드렸던 거 있었죠? 그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제가 누누이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복지 조사는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다른 자연 세계와 다르게 이 윤리적인 문제, 또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한계점 외에도 이 조사라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는 한계점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연구에는 한계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회복지조사, 특히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사회과학적 조사,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조사, 우리가 더 작게 본다면은 우리가 필드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이제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조사가 가지는,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기본으로 있으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 예전에 보면요, 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1급 기출시험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과학적 가치 지향을 함으로 조사자의 개인적 가치는 철저히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조사자의 이 가치관은, 주관적 인식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물론 그 관련된 문제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요 챕터 끝나고 전체 두 번째 챕터에서 기존에 나왔던 1급 시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어볼 때는요, 정답을 맞추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큰 단원, 예를 들어서 지금 2챕터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 2챕터가 끝날 때 단원이 끝날 때 이 단원이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1급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데 전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조금 프린트물을 다시 보시거나 동영상을 지나가는 걸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특히 조사 방법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추후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또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으니까 그때 논문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게 이 조사 방법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꼭 정답은 못 맞췄다 하더라도 저거는 정답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또 프린트물에도 있었구나라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요, 학습이 어느 정도 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자, 내용 볼게요.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이 있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대로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마음대로 다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관찰을 무한대로 할 수 없다는 제한성, 그리고 뭐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한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밑에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범위에는 결국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 모든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밝혀낼 수도 없잖아요. 또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실험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 실험과 경험도 마음대로 다 해볼 수는 없지만요. 한다 하더라도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100%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경험해보거나 관찰해보거나 실험해볼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나의 이 전문적 지식이 그만큼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만큼 그런 전문적 지식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뭐 또 다르게 내가 접근성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 실천 전공 분야거든요. 실천 쪽에서도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는 있겠지만 노인 쪽이거나 장애인 뭐 이쪽 분야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부모 가정 쪽이거나 이쪽 분야는요 따로 공부를 좀 하거나 논문을 봐야지만 그쪽 분야의 지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저는 실천 파트 쪽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이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초기 성인기, 아마 여러분들 좀 되겠죠? 초기 성인기 학생들의 이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이쪽 분야였단 말이에요. 제 주전공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약물 중독 관련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쪽 분야, 우리 학교에서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행정 쪽을 하시는 분들이 조승수 교수님, 정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정책 행정 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야는 저도 잘 모른다기보다는 알려면 다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뭐예요? 한계가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 인식의 범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거나 실험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사회복지조사는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자,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밑에 부분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지금 죄송해요. 지금 보시면은 나와 있는 이 색깔 있잖아요. 안 되지? 제가 클릭을 잘못했구나. 자, 아무튼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뭐가? 사회복지조사는. 이 말은요, 제가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마. 결국 이 말은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만을 사회복지조사에서는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경험적 인식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경험적으로 인식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말은 객관적인 내용만을 뭐예요? 인정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조사는요, 경험했는 거, 관찰했는 거, 실험했는 거, 그리고 직접 그것을 통계를 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만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렇던데? 아,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거는 전통과 관습과 권위, 즉 우리 수업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비과학적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인식된 이러한 내용만을 뭐 하겠다?
포함하겠다는 건요.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 자료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요.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은 인식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조상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옆에 또 같이 이어서 보시면 같은 연구라도 뭐 했어요? 같은 연구라도 인식의 기준이 어떻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요. 연구 학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요? 모든 것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떻게 해요? 바로 획일적으로 결과가 내릴 수는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실험해 볼 수 없다는 거. 다 실험 못 해보고, 다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조사는요, 그렇게 했는 것만을 과학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연구 대상 보세요. 자,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는 내용이지만, 자, 연구 대상이 누구예요? 연구 대상. 그렇죠. 사회복지 연구 대상은요, 지금 현재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회과학은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사회복지 연구 대상은요, 당연히 누가 연구 대상이 됩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네, 밑에 보세요.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국 뭐야? 과학적 접근이 어렵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 접근이 어렵다. 이 말은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다. 이유는 바로 밑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윤리성 문제 때문에. 자, 이 윤리성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요. 특히 이 윤리성의 문제. 이 윤리성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뭐 완벽한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프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또는 그러한 스킬이나 또는 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어때요?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서도 굳이 사회과학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장난을 치거나 친한 친구들끼리 똑같이 말을 했는데 누구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또는 그 분위기와 또는 뭐 다른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같은 프로그램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좋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 조사가 뭐 이런 말 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게 또 이 사회과학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윤리성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과학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해결되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한계점, 윤리성에 대한 문제의 한계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누군가의 클라이언트의 삶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좀 더 복지처를 좀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또는 뭐 관찰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과학적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것은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윤리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까지 모든 것이 연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지리적 제약 한번 보세요. 자, 지리적 제약은요,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한계로 이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지리적 제약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든지 표본조사를 하든지 우리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지리적 문제 때문에 표본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요, 무리 지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이 짐승들은 보면은 특히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잘 상황을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 도심권에 살지 아니하고 뭐 시골에나 뭐 이렇게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집에서 짐승을 키울 수 있잖아요. 뭐 닭도 키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도 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닭을 뭐 몇 마리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닭장에 가둬놓고 키우면요, 한 3-4마리만 키워도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서로 서열 정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짐승들은요, 본능에 따라서 힘이 가장 센 놈이 거기서 수장이 돼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기 때문에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무리 속에서 가장 힘을 겨뤄가지고 가장 뭐예요? 센 놈이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끼리 또 보면은 자기 우두머리들로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면은 싸우지 않고 올라가는 거고요. 서로 뭐야 힘 겨루기 해서 이긴 놈이 결국 짱이 된 것처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리적 제약에서 한 예만 들어볼게요. 한 가지 사례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만 볼게요. 대구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느 만큼 잘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고 대구광역시 사람들 중에 뭐 연구자가 대구 사람이니까, 예를 들었어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500명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사회과학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 그러면요, 대구에서 뭐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대구에서는 지금 현 정권이 잘한다라고 박수치는 사람이 과연 다른 도심권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답은 이미 아실 거예요, 아마. 심지어요, 저희 연구소 현대백화점 뒤에 있거든요. 반월당 현대백화점 뒤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오거나 뭐 학교 갈 땐 특히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그때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면요, 반월당역 그 약국 많은 데 있잖아요. 약국 많은 데 쪽에서 이제 현대백화점 쪽 지하로 들어갔다가 이제 약국 많은 데로 지나가서 이제 반월당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고 보면은 그 약국 많은 데 가기 그 주위나 그쪽에 보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탄핵 서명 운동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매일 해요, 매일. 물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안 돼요. 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현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뭐 못하는 것도 있겠죠. 분명히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구자가 대구광역시에서 현 정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대구에서 뽑아서는 전국 평균이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려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반대로요, 광주 전라도 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세계는요, 힘만으로
파워만으로 교통 정리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제약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지리적 제약의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뭐냐면은 표본 선정이 뭐예요? 표본 선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과학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전라도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이 전국 평균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뭐예요? 그쵸. 표본으로 삼기 너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음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구에서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을 대구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났어요. 그 수치를요, 전국도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고 표기하면요,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다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이 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부모님은 술에 대해서 기분 좋으실 때 한잔 하시지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술을 안 드신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술은 드시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 우리 부모님은 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술을 드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술을 드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기에 우리 부모님은 술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술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술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술 때문에 사고를 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극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술에 대해서 조금 중독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몇 명이냐면요, 약 25% 전후가 됩니다. 제 연구 박사 논문 쓸 때도요, 대구광역시 소재대학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268명, 26.8%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전라도나 충청도나 또는 경상남도나 또는 수도권 이쪽으로 봐도요, 많이 나온 사람들이 30몇 프로, 32, 3% 나온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나온 경우는 22, 3%, 20%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런 연구는 보세요. 지역 상관없이 비슷한데 정치 성향이나 또는 이런 같은 세대 간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표본 조사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회복지 조사를 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선정이 힘들다라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지리적 제약에 이런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내용만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사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즉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또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뭐냐면은 한계점이 시간과 비용의 한계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해 놓으시고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사회복지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회과학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구 비용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줄기세포, 황우석 왜 박사님이 줄기세포 이거 조작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오는 팩트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분도 기업이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이 연구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이 연구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위 논문들이 보면요, 네 연구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나중에
발표하고 싶을 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시간은 발표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 소득이 그렇게 뭐랄까요 많은 경우에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을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설문지 돌릴 때 거의 한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작게 들었어요. 왜?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 박사 선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기관 그 당시 450개 기관에다가 이렇게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문지 비용만 모두 우편 비용까지 다 합치고 그리고 설문 비용 선물까지 줘야 되거든요. 저는 비타 500이랑 볼펜 찍어서 했지만 이분들은 뭐 그것까지 뭐죠? 이게 문화 잘 해달라고 문화 상품까지 막 넣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 박사 선배는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설문지 비용에 들어간 비용 한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자 보세요. 작은 개인 학위 논문도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들면요. 그렇죠? 실질적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자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은요. 뭐 경험적으로 인식의 제한성이 있고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지리적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돈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용이 된다는 제약이 된다는 거. 그걸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자, 이 정치적인 성향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 운영 수행들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지 이거를 어디다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뭐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그 사례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아마 크게 어림없이 또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정치적인 거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자 제가 현 정권을 현 정권을 무시한다거나 옛날 정권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요. 그냥 여러분들의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치적인 성향 볼게요. 지금 정치적인 성향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보적인 성향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우리 앞에 있었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런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성향을 많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성향의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4대강 사업 예전에 앞에 전직 대통령이 했던 이 4대강 사업을요.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옛날에 할 때요. 4대강 사업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뭐 제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팩터 중에 4대강 사업이 무조건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쪽 분야에서는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심지어 4대강 사업이 다른 말로 하면 토목 사업이었잖아요. 그 나라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토목 사업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193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1929년도에 발생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시작되었던 1932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뉴딜 정책. 이 뉴딜 정책은 뭐냐면 미국 전역에다가 토목공사 사업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많은 사업도 했지만 토목공사 사업이 미국 전역에 도로를 닦고 댐을 만드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정치,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때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잖아요. 그 대신에 수많은 댐을 지으면서요. 수많은 하천 사업을 하면서 멸종된 이 뭐랄까요? 이 동식물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었죠. 그것처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선성장을 잘 되는데 후분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 사업을 해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들, 일반 우리 서민 가정들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대신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발생했던 이 환경 파괴, 심지어 예전에 없었던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녹조 현상이나 물 익기 이런 거 이상한 거 막 발생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수질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1급수 물고기들은 많이 멸종당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그 9년 동안요, 환경단체에서 국가 보조받아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었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진행됐을까요? 국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죠. 민간에서 자기 부담, 자기 돈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시행도 안 되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사업이 본격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강 사업 보를 해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문을 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4년 동안은요. 왜? 바로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는 정치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또한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삶에 주어진 그러한 환경을 대해서도 조사를 같이 하는데, 바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면은 그 연구는 사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연구가 막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 때는요, 흔히 고문하는 뭐 그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덮였잖아요. 말만 하면 다 잡혀갔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라 불러요? 국가정보원이라 부르는데 옛날에는요, 안기부라 불렀죠. 안기부에 잡혀가면요, 죽어서 나오거나, 뭐 좀 속된 말 하나 쓸게요. 죄송합니다. 병신되어서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또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화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치인 쓰는 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자동차 타면은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다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쪽하고 여기 따뜻한 경상도 쪽하고요, 음식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김치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이해되시겠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보면은 지역마다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맛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결국 문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집 모양도 그렇고요. 요즘에야 뭐 전국은 다 아파트 짓고 이래 살지만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도,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도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 사회적 요인이라는 건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요인은 그냥 문화적인 것과 같이 보셔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요, 논리적 타당성보다 조사 당시 사회적 사상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맞고 틀리고, 논리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문제보다 조사 당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는 그 당시 사회적 주류 문제, 사회적 사상, 환경단체가 이렇게 연구하겠다면 다 사장되었겠죠. 그리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막 그런 환경단체 근데 지금 정권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몰랐던 걸 발표하는 거, 그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경제 성장의 그러한 효과는 전혀 1도 말 안 하거든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지금 발표하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요.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잘 되는 건 잘 됐다고 말하고요, 또 못 됐는 거는 못 됐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인데, 현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4대강 사업 발표할 때 전혀 1%도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1도 말 안 하는 거, 그게 분명히 이 경제 쪽 분야에서는 4대강 사업이 준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게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좀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자,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문제보다는 그 당시 사회적 사상이나 또는 정치적인 통제,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치적인 통제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거, 이런 정치적인 사상이나 그 사회적 사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인 통제 뭐 이런 것들도 바로 다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요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연구 목적과 주제가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 사상과 상극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 연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연구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 연구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반대로 현 정권 정치 사상과 현 정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연구 주제라면요, 현 정부에서 예산을 잘 받아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뭐가 된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연구는 연구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직 선진국 정치 문화라고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좀 후진국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 쿠데타가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성향이 있었죠. 군사정권 시절에는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선진국들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선진국들을 한번 보세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스위스나 아니면 저 북미 국가들 중에도요. 아니면 유럽 국가들. 정치적으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국회의사당 점령해서 서로 문푸시고 서로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심지어요. 국회 대통령궁에다가 IT 대통령, 얼마 전에 대통령궁 안에서, 우리나라 따지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죽었는 거예요. 그냥요. 총 맞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복지조사,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와 선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가치와 선호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가치와 선호는 연구자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입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서도 연구자, 객관적인 연구만 봐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연구를 하는 연구 조사자의 주관적인 성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개입되면 안 되겠지만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만들어내는 뭐가 돼요? 이 줄기세포에서도 자신의 주관, 다른 말로 하면 조작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크게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는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과 연구 대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와 또 이 지리적 문제로 인한 이 접근성의 문제와 표본 선정의 어려움. 그런데 현실제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결국 시간과 비용의 문제에 가장 크게 부딪힌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성향과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연구가 수용될 수도 있고, 또는요, 그 자체가 바로 거부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객관적인 연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연구자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되면은 객관적인 연구가 안 되겠죠. 한데 그거는 연구자가 말 안 하면 다 덮여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요, 완전 객관적인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덮여져서 100% 연구 결과 객관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순수한 100% 결과라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회조사의 윤리성, 요 문제 제가 안 그래도 앞부분은요, 제가 조금 늦게 나갔거든요. 진도를 좀 천천히 했는데, 사회조사의 윤리성, 요 부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요 부분을 다음 4주차 2차 시간에 하고, 요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되면서도 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 부분을 하고 제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요 크게 2챕터에서 지금까지 1급 시험에서 국가시험에 어떻게 요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 대여섯 문제 풀어보고 3챕터로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챕터는 앞부분 조금 인트로 부분만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탐색적 조사, 연구 목적에 따른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5주차 수업,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다른 학교 공지가 있으면 제가 공지하겠지만요. 아니면은 기준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2차 실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